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1호 혁신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내세웠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 인선을 내놨는데요. 일부 비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 잇따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구에 인지도 있는 의원들이 내년에는 서울 등 험지에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을 해서도 수도권에 와서 도와주면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연이어 밝혔거든요.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빠르게 언론의 주목도도 받으면서 이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영남권의 스타 위원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와라, 이 얘기가 일단은 뭐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일단 크고요. 근데 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영남권 당선자들은 많이 내는데 수도권,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남권 의원들이 영남에서 뭐 재선 3선 정도 했으면 영남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수도권에 와서 승부를 보면서 수도권 민심도 대변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 편중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또 얼마 전에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그 이야기가 결국 영남 중진 물갈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물갈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대로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요한 위원장의 이 영남 의원 물갈이 또는 영남 중진의 수도권 출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감동으로 이어지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는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윤재혁 원내대표도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이만희 사무총장도 경북 영천, 청도, 그곳이 지역구입니다. 사실 지도부 자체도 영남 출신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께도 과연 수도권에 험지 출마하라라는 직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도부가 그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지, 이런 추가적인 행보들이 나와야 국민들께 이런 이야기들이 울림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 스타들은 수도권에 와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감동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요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한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포용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요새 지역을 다니다 보니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되게 삶이 어려운데 만난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정치권이 여당 야당 매일 싸우기만 하니까 그것도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좀 흐트러진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면에서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지나친 좌편향, 이런 것들을 바로잡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가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좀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신다는 면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에게 포용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계시다는 것,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크게 반응이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텐데요.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내일이 되면 이태원 참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있습니다. 그 추모식에도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의사까지 있으실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직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 내부적으로는 또 대사면을 이 재혁신 1호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모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이제 좀 낮고 초기에 좀 삐걱거린 측면에 또 적지 않은 부분이 당 내부에서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 일반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걸 좀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당내 분열과 갈등, 국민들 불편해하시니까 정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는 수해 골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건 이제 당헌 단계에도 있어요. 윤리규칙에 자연재해가 나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 골프 같은 거 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징계 사유입니다. 근데 본인도 그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도 여러 차례 하고 징계도 받아들인 분이 윤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당원들에 대한 모독 혐의거든요. 뭐 양두구역이다, 신군부다.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뭐 당내 민주화나 민주화 투쟁하다 징계된 것처럼 저는 특히 홍준표 시장의 반응은 되게 의외다. 이걸 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걸로 징계를 받은 건데 그거를 이제 사면을 해주겠다 하면 고맙다고 받아들여야 될 일인데 마치 자신이 무슨 정치적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됐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가 의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면 관련된 부분을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징계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사면의 당사자들도,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혁신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사면,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확정된 후에 그 후에 이제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홍준표 시장이 징계를 받았던 사유는 당시에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그런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용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국민의힘 혁신위가 사면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김재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징계를 받았던 사유가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 부분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마치 이제 립 서비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과연 5.18 정신을 훼손했다 뭐 폄훼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징계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용서하는 사면을 동의해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너무 고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 위원장이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사자나 우리에게 모두 좋지가 않다. 이러면서 통합하자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은 이준석, 유승민 개가 주도하는 신당 창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국민들이 최고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을 보내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뭐 대권 욕심이나 정치 권력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지.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제 우리 당의 한 행동이나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대권 후보나 주도권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당을 창당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를 상당히 힘을 빼고 무력화시키면서 차기 대권을 보겠다는 구도에서 움직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같은 때 본인들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경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당을 분열시키고 여당이 꼭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당을 당내 분열로 총선에서 패배로 이끌고 이렇게 됐을 때 3년여 남은 국정 운영이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차기 뭐 이 대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좀 더 세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신당 창당 할까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고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의 대상자로 이제 많이 꼽히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을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 대사면에 대해서 더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에 대해서 신당 창당설이라든지 또는 무소속 출마 뭐 이런 여러 가능성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 타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마치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당에서 뭔가 베푸는 듯한 이런 지금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 사면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의 취지는 당연히 이제 당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취지겠지만 방법론적 입장에서는 이 대사면이라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오히려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1년 반 만에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서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날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혁신이 나오고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중도로 외연 확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조금 다른 거라고 봅니다. 보수 결집 시도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체성, 건국, 성장 그리고 이제 보훈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시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이게 추도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그 성과에 비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의 평가가 좀 박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수 결집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언칙의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병산 사업 문제가 바로 있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조금 생겼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경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움직일 때 그 전에 또 이제 병산서원을 당선인 직후에 갔던 데고 하니까 이렇게 엮어서 가면서 이렇게 나온 문제지 이게 뭐 보수 결집을 노리는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결집보다는 대한민국 정체성, 예, 원칙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뭐 부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대통령께서 보수 대통합의 행보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에는 TK를 중심으로 보수를 결집하겠다라는 또 행보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저런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부분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 무거운 민심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결국 대통령에게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라는 준엄한 또 목소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화법이 조금씩 변해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맞물려서 대통령의 행동을 기대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가시지만 내일 있을 이태원 참사의 일주기 추모식에는 가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는 야당과의 협치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우려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라서 33%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조사에서 6개월 만에 최저치죠. 이 30%까지 하락했다가 한 주 만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3%를 떨어지니까 이제 최저치였고 3% 올랐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좀 길게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뭐 큰 틀에서 기조, 원칙,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게 잡아다는 국민들 60%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강성 지지하시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만 빼고 근데 이제 그 국정 운영 기조나 원칙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한미일 관계라든가 경제 정책이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경제 정책이어야 된다.
이런 거에서 60% 이상이 동의를 하는데 20, 30%가 빠지는 게 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래야지 이걸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특히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저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원칙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이게 대통령이 원래 이제 여의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여의도 해법이나 이렇게 문법을 안 쓰세요. 그게 초기에 이제 국민들한테 되게 독선적인 거 아니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았다.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겠다라는 게 나오면서 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기류가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기관도 너무나 많고요.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에서 3%가 올랐다라는 걸 가지고 사실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은 또 한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앞으로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저는 지지율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아쉽게도 내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는 가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이재명 대표라도 만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그 당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만나는 모습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앞으로 민생이든 그리고 협치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내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 추모대회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공동주최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모대 불참을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따로 추모 메시지를 낼까요? 이제 추모대 이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그겁니다. 뭐 세월호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광우병도 있었는데 이 추모나 뭐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뭐 민주당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빠르게 정쟁화 시켜버립니다. 세월호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 없는 건데도 정쟁화 시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내지는 순수한 시민들이 추모를 하겠다 이러면 뭐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추모대회라고 이름 붙여서 민주당부터 야당 공동 주최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친민주당 진영 시민단체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국가의 원수예요. 대통령을 자기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불러서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회면. 그렇다면 유족들을 만나거나 유족들하고 추모하는 게 순수한 좀 추모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추모대회는 가지 않지만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 지도부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인유한 위원장은 참석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너무 정쟁화됐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사실 정쟁화를 시키는 게 뭐 민주당이다 이런 주장도 해주셨지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그 추도식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추모식에 가지 않는 이유를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게 아니라 야당이 공동 주최해서 정치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치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일 있을 시민 추모 대회가 더 정치적인 행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주최자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거둘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모 메시지만이라도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이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배와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가 하면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말이 국민들의 이 공감을 못 얻는 이유가 이렇게 말장난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그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박정현 최고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 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역 안배하고 통합 그래서 충청권을 배려하겠다면 이상민 의원 하면 됩니다. 이상민 의원. 비명계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박정현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분이 지금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도전하고 있는 분이 비명계의 대표 주자인 박영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합이다 그런 비명과 친명의 통합 그리고 지역적으로 충청권을 배려한다면 많은 좋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인선은 지금 박정현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주목되고 있지만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박정현 전 대전구청장이 임명이 됐고요. 또 한 자리, 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정책위 의장 자리에는 비명계 출신이고 호남 출신인 이계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총선을 몇 달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내야 하는 중책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당내 통합과 지역 안배를 위해서 비명계인 이계호 의원을 지명한 것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나름의 탕평책을 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정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친명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이른바 비명계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지나치게 좀 비판이나 비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인사에서는 이계호 의원과 그리고 박정현 최고위원이라는 이 두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탕평책과 그리고 당내 통합을 위한 지명 인사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평가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관련해서 왜 박 최고위원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일종의 좀 말장난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꼭 친명이 아니어도 노리고 있는 상대방, 지금 박영순 의원이 대표적인 비명주자입니다. 거기서 경쟁하는 분을 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친명이 바로 비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비명은 비명대로 따로 내보내고 친명은 전진 배치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당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짧게 들어볼까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 원외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 구조상으로 볼 때 기존의 그 현역 의원과 그리고 원외에 있는 정치 인사가 경선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지금 많은 지역구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굳이 박정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조를 좀 보고 크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